제 이름은 김덕희, 올해 37입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참 미련하게 착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시아버지의 그 힘든 수발을 1년 넘게 독박으로 해냈던 건 단순히 제가 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평생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2학년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니 동네 어른들이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덕희야, 병원에 가봐야겠다. 그 말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다정한 눈빛으로 제 성적표를 보며 웃어주시던 아버지는 차가운 흰 천에 덮인 채 다시는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셨습니다. 기둥이 뽑혀나간 집안에서 저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기보다 보살피는 법을 먼저 배웠죠. 그렇게 가슴에 아버지를 묻고 살아가던 제게 10년 전 만난 시아버지는 마치 하늘이 보내주신 선물 같았습니다. 우리 셋째 며느리 고생이 많구나. 이거 하나 먹고 하거라. 명절날 남편의 형제들이 거실에서 시끌벅적 떠들 때 시아버지는 부엌에서 땀을 흘리는 저를 조용히 불러내 손바닥에 귤 하나를 툭 올려놓으셨습니다. 무뚝뚝한 아들 셋 밑에서 평생을 엄하게 사셨다는 아버님이었지만 저에게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없다고 서러워 말아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다. 결혼식 날 제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가 주셨던 아버님의 그 따뜻하고 투박한 손. 그 손의 온기가 너무 좋아서 저는 시댁 식구들의 은근한 무시와 남편의 무관심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최고의 며느리가 아닌 사랑하는 막내딸처럼 봐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집안의 기강을 잡던 시어머니가 암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자 아버님은 급격히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어느 새벽 아버님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냄새가 진동하는 그 좁은 병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는 돈을 내세우고 누군가는 바쁘다는 핑계를 댈 때 저는 아버님의 그 투박했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10년 전 제 손을 잡아주셨던 그 보답을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것이 제 인생을 갉아먹는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병원 냄새가 진동하는 6인실 병실. 그곳에서 제 시간은 1년 전 그날에 멈춰버렸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버님은 오른쪽 수족을 쓰지 못하셨고 사람을 알아보지도 말씀을 하시지도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기적을 바랐겠지만 저에게 기적은 그저 오늘 하루 아버님이 실례를 덜 하시는 것, 그리고 제 손목이 내일 아침까지 버텨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배고픈데 언제 집에 가? 병원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잠이 든 초등학교 3학년 아들 주한이 학원도 못 보내고 매일 병실로 불러들여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때우게 하는 어미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주한아, 미안해. 할아버지만 닦아드리고 금방 가자. 아들의 고개를 쓰다듬으며 저는 또다시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버님은 유독 저를 이뻐하셨기에 제가 닦아드려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시댁 식구들에게 당연한 의무가 되었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둘째 형님은 한 달에 한 번 병원비 명목으로 몇 푼 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재수 씨 간호조무사 하셨으니 재수 씨가 제일 잘 알잖아. 우린 바빠서 가봐도 방해만 돼. 그 말은 가시가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큰아주버님은 이혼 후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다며 연락조차 피했죠. 하지만 가장 제 속을 긁어놓은 건 막내 시누이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가끔 병실에 들를 때마다 코를 꽉 틀어막고는
인상을 썼습니다. 야, 김덕희. 환기 좀 시켜라. 아빠한테 노인 냄새 너무 심하잖아. 너는 맨날 여기 있으면서 이런 것도 안 치워? 1살 차이밖에 안 난다고 민지는 저를 새언니라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굳어버린 다리를 주무르고 있으면 옆에서 제 손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야, 좀 더 세게 주물러봐. 아빠 혈액순환 안 되면 어떡해? 너 간호조무사 할 때 공부 안 했니? 명품 가방을 들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뱉는 그 말들. 저는 아버님의 눈동자를 보며 참았습니다. 아버님이 건강하실 때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던 그 기억 하나로 버텼습니다. 남편은 어땠냐고요? 말이 없었습니다. 효자라고 소문난 남편이었지만 그 효도는 제 희생 위에 쌓인 공든 탑이었습니다. 밤늦게 병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늘 피곤해 절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아주버님들이나 민지한테 말 좀 해줘. 돌아가며 간병하자고. 여보, 조금만 참자. 형님들도 바쁘고 민지도 철이 없어서 그러잖아. 당신이 착하니까 이해해줘. 그 착하다는 말. 그 말이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감옥이었습니다. 1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늘 중립을 지킨다며 제 입을 막았습니다. 시아버지의 기저귀를 갈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어도 내가 이랬을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아버지였다면 옆에서 누군가 나를 하녀 부리듯 명령하지는 않았겠지요. 1년 365일의 시간 동안 제 이름 김덕희는 사라지고 그저 간병하는 착한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 유난히 덥고 습했던 그날 오후 10년 결혼 생활 동안 쌓아온 제 인내심의 둑이 드디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유난히도 덥고 습했던 8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병실 안은 에어컨을 틀어도 가시지 않는 눅눅한 소독약 냄새와 노인 특유의 채취로 가득했습니다. 밤새 아버님의 가래를 뽑아내느라 잠 한숨 자지 못한 제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링거줄을 정리하는 제 손은 힘이 없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화려한 명품 백을 든 김민지가 들어왔습니다. 백화점에서 방금 쇼핑을 마치고 온 건지 손에는 쇼핑백이 가득하더군요. 민지는 들어오자마자 코를 꽉 틀어막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우, 냄새. 야, 김덕희. 환기 좀 시키라니까. 내 말은 귓등으로 듣니? 어떻게 이런 데서 하루 종일 있니? 너 진짜 비위도 좋다. 민지는 병실 소파에 쇼핑백을 던져두고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저는 대꾸할 기운조차 없어 묵직해진 아버님의 기저귀를 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님은 미안한지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웅얼거리셨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금방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아버님의 바지를 내리는 찰나 지독한 냄새가 병실을 덮었습니다. 아버님이 큰 실수를 하신 거였죠. 민지는 비명을 지르며 창가로 도망쳤습니다. 아, 더러워. 아, 너는 이걸 어떻게 맨손으로 만지니? 너 간호조무사 출신이라 이런 거 익숙해서 다행이다, 야. 난 우리 아빠라도 죽어도 못해. 민지는 창문을 활짝 열고는 부채질을 하며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아버님의 몸을 닦아냈습니다. 제 옷소매에 오물이 묻었지만 닦을 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지가 제 곁으로 다가오더니 신고 있던 뾰족한 구두 발끝으로 아버님이 누운 침대를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덕희. 저기 엉덩이 밑에 좀 덜 닦인 것 같다? 우리 아빠 원래 엄청 깔끔한 사람인 거 알지? 똑바로 좀 해라.
우리 오빠가 너네 집 생활비 대주는 거나 다름없는데 일값은 제대로 해야지. 안 그래?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학교 때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수모를 당하라고 저를 키우셨을까요? 내가 아버님을 친아버지처럼 생각해서 1년간 고생하며 지켰던 그 진심이 이 기집애한테는 고작 돈 몇 푼에 팔린 하녀의 노동이었던 겁니다. 저는 묵묵히 아버님의 몸을 다 닦아드리고 새로 기저귀를 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놓인 오물로 묵직하고 뜨끈해진 그 기저귀를 양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민지야, 너 방금 뭐라 그랬니? 뭐? 야, 너 눈을 왜 그렇게 떠? 내가 틀린 말했어? 냄새나니까 저리 치우고 말해. 민지가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나려던 그때였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제 10년의 서름과 1년의 고통이 담긴 그 묵직한 기저귀를 민지의 그 잘난 명품 옷과 얼굴을 향해 날려버렸습니다. 야니 아버지니까 네가 해. 저는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지르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퍽! 지독한 냄새와 함께 민지의 얼굴에 오물이 튀었습니다. 민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너 미쳤어? 너 진짜 돌았니? 정신을 차린 민지가 발악하며 달려들려 했지만 저는 차가운 눈으로 민지를 쏘아보고 말했습니다. 그래, 나 미쳤다. 1년 동안 내 새끼 밥도 못 챙겨주면서 내 아빠 똥 닦아준 내가 미친년이지. 네가 그렇게 아빠 걱정되면 이제 네가 직접 닦아 이 기집애야. 나 이제 안 해. 너랑 내 오빠들하고 알아서 하라고. 저는 경악해서 바들바들 떠는 민지를 뒤로하고 제 가방을 챙겨 병실을 뛰쳐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억눌렀던 착한 며느리라는 껍데기가 벗겨져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머릿속으로 수백 번도 더 쓰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제 손은 여전히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은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왜 이렇게 늦었어? 라거나 아버님은? 이라고 물었을 남편이 그날은 아무 말 없이 제 엉망이 된 옷소매와 붉게 충혈된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짐 가방 하나에 정리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더는 단 1분도 이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 전화 신우이 김민지 스피커폰 너머로 민지의 날카로운 비명이 온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지금 당장 김덕희 데리고 병원으로 와. 저 미친년이 내 얼굴에 똥을 던졌어. 내 명품 옷, 내 피부 어떡할 거야. 오빠가 사람이라면 그년 당장 내 앞에 무릎 꿇려. 저는 짐을 싸다 말고 멈춰 섰습니다. 그래, 당신도 민지 편들면서 나를 타박하겠지.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민지야, 너 방금 덕희한테 그년이라 그랬냐? 1년 동안 덕희가 아버님 대소변 받아낼 때 너 커피 마시고 쇼핑했지? 덕희는 초등학교 3학년인 우리 주한이 뒷전으로 하고 친아버지 모시듯 했어. 다시는 내 마누라한테 전화해서 그딴 소리 하지 마라. 한 번만 더 덕희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그땐 동생이고 뭐고 없어. 알았냐? 남편은 민지의 경악 섞인 비명을 뒤로하고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둘째 형님의 전화를 끊은 지 채 1분도 되지 않아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대기업에 다니며
돈 몇 푼으로 형제들 위에 군림하던 둘째 아주버님이었습니다. 큰형님과 작은형님에게 한 번도 대든 적 없던 남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너 막내한테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재수 씨가 사고를 쳤으면 사과부터 시켜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남편은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형님, 민지보다 형님이 더 나빠요. 아버님이 덕희를 유독 이뻐하셨던 거 알면 형님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생각해서 1년 넘게 독박 간병한 사람한테 사과요? 당장 아버님 병원, 형님네 집 근처로 모셔가세요. 아니면 우리가 아예 연락 안 되는 곳으로 멀리 이사 갈 테니 알아서 하시라고요. 난 이제 내 마누라 눈물 흘리는 꼴 절대로 못 봅니다. 남편은 그대로 전화를 끊고 배터리까지 빼서 식탁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거실에는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남이 편이 아닌 진정한 내 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소독약 냄새 진동하는 병원으로 달려가기 위해 전쟁처럼 치르던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창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더군요. 남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 둘째 형님과 시누이에게 다시 한번 못을 박았더군요. 결국 아버님은 둘째 아주버님 댁 근처에 있는 전문 요양시설로 옮겨졌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민지와 둘째 오빠는 사설 간병인을 구하기 전까지 딱 이틀간 직접 아버님을 돌봤다고 합니다. 민지는 기저귀 한번 갈아보려다 헛구역질하며 병실을 뛰쳐나갔고 둘째 아주버님은 밤새 아버님의 가래를 뽑아내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에야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재수 씨, 우리가 정말 미안했어요. 재수 씨가 그동안 무슨 일을 해온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사과를 받았지만 예전처럼 아니에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생하셨네요 라는 짧은 대답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지난 1년의 고통이 다 씻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제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오만함은 꺾였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소독약과 오물이 묻었던 옷 대신 남편이 예쁘다고 사줬지만 입을 일이 없었던 새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거친 제 손등을 가만히 어루만져 보았습니다. 덕희야,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이름을 찾자. 학교 끝날 시간 맞춰 교문 앞으로 마중을 나가니 아들 주한이가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안 가? 나랑 같이 떡볶이 먹을 수 있어? 아이를 꽉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엄마랑 맨날 같이 있을 거야. 며칠 뒤 저는 아버님이 계신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독박 간병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며느리로서 말이죠. 점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시던 아버님은 제 목소리에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이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오, 우리 아빠 닮은 아버님. 제가 조금 늦게 와서 미안해요. 이제는 저도 제 인생 조금만 챙길게요. 그래도 자주 올게요. 아버님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으로 시작했던 간병은 이렇게 매듭지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착한 마음은 죄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욕심이 죄일 뿐이죠. 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하는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깨우는 가장 큰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년 만에 비로소 제 편이 되어준 남편과
다시 찾은 제 일상. 저는 이제 김덕희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누군가에게 하지 못한 말이 쌓여 있나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스스로 지킬 때 비로소 진정한 존중도 따라오는 법이니까요. 오늘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그리고 인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